75년으로 돌아가면 그 창비 연역을 보니까 창작과 비평 보모가 당국에 회수되고 여루모도 판매 금지가 되고 뭐 이런 탄압을 받으셨더군요. 어떤 글을 발표하셨길래 그런 탄압을 받으셨죠? 75년 보모에 네네. 김지하 시인의 시가 아, 처음으로 빈산인이 몇 편 있어요. 예. 그게 처음으로 창비에 실립니다. 오적은 언제 나왔었나요? 오적은 그 전에 전에. 70년인가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김지하는 저기서 주목하는 사람이고 인물이었겠죠. 뭐 그 사이에도 감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국제적인 명사고. 네네. 근데 창비에 등장할 기회가 없다가 75년 봄에 예. 김지하 시인의 시를 받아서 실었고, 또 내 평론 중에 민족문학의 현 단계라는 평론이 있는데, 예, 그죠. 읽었어요. 예, 네네. 거기에 뭐 김지하 시인 시도 많이 인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죠. 타는 목마름으로도 그렇죠. 전문 인용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때 고은 선생도 처음으로 창비에 실었어요. 창비하고 인연은 조금 늦었습니다. 예. 고은 시인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초판이 다 팔려버렸어.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찍었어요. 예. 더 찍자마자 이제 회수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엉성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이라고 나중에 시집을 냈잖아요. 예. 그거는 판검해놓고 네. 회사에 있던 걸 리아카에 싣고 나가가지고 다 썰어버렸어. 슈레딩을 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 근데- 시집을요? 예, 예. 네. 근데 저기는 75년만 해도 그렇게 치밀하지가 못해가지고 네. 그냥 회수해라 그러고 우리는 회수하는 신용을 해가지고 개간지는. 예. 네. 그 우리는 이제 공문을 쫙 서점에 냈죠. 네. 회수해야 된다. 대개는 서점들이 그 반품을 합니다. 네. 서점이야 또 약한 데니까. 네. 그러나 소위 운동권 서점이나 어떤 이런 뒤에 데서 이렇게 숨겨놓고. 숨겨놓고 안 하고 나중에 더 비싸게 팔고. 네. 독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예. 뭐. 75년 보모가 그랬고. 네. 네. 그러고 나서 긴급조치 구호가 나온 다음에 여러모가 나왔는데 네. 그 여러모에는 이영희 선생의 아. 베트남 전쟁 3위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전쟁에 관한 글이 실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긴급조치가 있으니까 네. 네. 정식으로 문공부에서 명령이 내린 거예요. 아. 긴급조치 위반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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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둬들여라. 같은 해 중앙정보부에서 선생님을 연행하셨는데요. 그거는 신동엽 전집을 냈다가 그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그 시집을 낸. 아니 누가 하늘을 봤다 하는 건 시집은 나중에 조금 이게 분위기가 좀 나아진 다음에 예. 선집을 낸 거고 신동엽 전집을 그때 창비에서 냈거든요. 근데 전집을 해봤자 한 권에 다 들어가요. 신동엽 선생님 그렇게 많이 쓰신 분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 금강 같은 장시도 있고 그 금강 뭐 그래가지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도 물론 거기 들어있고요. 네. 대학 다닐 때 되게 좋아하던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참 멋진 시죠. 예. 지금도 뭐 선생님이 주장했던 그 민족 문학론을 아주 훌륭하게 구현한. 시가 예. 평론을 구현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 예. 예. 그거는 네네. 6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네네. 내 민족문학론이 제대로 나오기 전인데, 네네. 그러니까 나의 민족문학론이 근거를 둔 네네.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다. 훌륭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신 독재 탄압에도 그 민족문화가 70년대에 꽃을 피웠다고 보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뭐 현재는 한국 문학이 세계에서도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70년대에 한국 문화 전체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된 데는 자유실천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뛰어든 문인들이 네네. 정치 참여를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은 시인도. 예, 뭐 그러니까 옛날에. 김지하 시인은 뭐 70년부터 쭉 그랬지만은 고은 시인 같은 이는 서정 시인이었죠. 서정 시인이고 뭐 경향이 달랐죠. 예, 원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인들이 정치하고 관계없이 자기 독자적인 문학 세계를 이미 구축한 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각성을 해가지고 예. 새로운 작품을 쓰게 돼서 작품으로서 수준도 높고 네네.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꽃 피웠다고 할 수 예. 있는데 예. 당시에 민족문학론을 펼친 평론가들의 역할도 뭐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럼요. 네, 그러나 그걸 뭐 평론이 주도해서 그런 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순서가 예. 뒤바뀐 것 같고 박정희 정권이 탄압을만 했지만은 네. 출판 문화라든가 이것이 갖는 위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글의 힘을. 네, 그 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지식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 아니, 원래 그런데 네, 높잖아요. 전두환이 들어오면서는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들 너무 풀어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통제가 더 심해지죠. 예. 물론 통제가 더 심해진 만큼 네. 지하철팔이라든가 뭐 복지 변칙적인 같은 거, 네. 그런 게 더 많아지고 예. 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은 더 레디컬해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70년대가 굉장히 활발했던 예. 시기고요. 네. 그리고 80년대는 사실은 평론가들은 그 당시에 젊은 평론가들은 네. 오히려 그런 문학을 부정하는 평론을 많이 썼어요. 나는 그때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몰리면서 어떤 의미에서 고군분투해서 원래 그 민족문학론을 계속 옹호를 하고 그랬는데 창비는 그때 폐건되고 없었고 예. 그런 전통이 네. 그런 또 노력들이 이렇게 누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문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세계적인 인정도 받고 뭐 신경숙. 예, 신경숙도 있고 네. 한강도 있고 크게 보면 그게 우리 민족의 저력이죠. 네, 네. 저력인데 그런 흐름에 창비도 일조했다 당연하죠. 예, 하는 큰 자부심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다시 70년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그 1976년에 창작과 비평 해직하신 상황인데요. 1976년에 창작과 비평사 대표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 대표직을 맡으신 후에 창비 활동을 어떻게 확장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대학 교수로 있는 동안에는 대표직을 맡을 수가 없었어요. 겸직 예. 교육 공무원에 그렇죠. 대한 네네. 겸직 금지 조항이 있고 네네. 대표를 못 맡을 뿐 아니라 어떠한 급여를 받는 직책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잘렸기 때문에 홀가분해서 좀 자유로우셨네요. 예, 그래서 대표 역할을 했고 내가 대표 역할을 하는 동안에 그 하다가 이제 저 이영애 선생의 파락인과의 대화를 내고서 남영동 네. 남영동 잡혀가고 하는 바람에 제가 사퇴를 했죠. 네. 사퇴를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도 대표한 거는 한 2년도 채 안 되니까 네네. 내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창비 아동문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아동몽을 사가지고 조카들한테 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영인본 사업을 했죠. 예. 영인본. 영인본 사업은 그게 이제 전집 판사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파는 전집으로 나오는데 예. 근데 그거는 개간지가 폐간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70년대 말께 예. 시작했을 거예요. 네네네.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인본을 구입했었거든요. 네네. 유신 독재 하에서 그 탄압을 받으셔서 재정적으로 좀 힘드셨을 텐데 그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사실은 네네. 팔린 책들을 꽤 냈는데 좀 팔만 하면은 압수해가고 뭐 네네. 판매 금지하고 네네. 그래서 원래 부자도 아니었지만은 네네. 상당히 힘들었는데 도와주신 분들은 참 많죠. 근데 뭐 그걸 대표적인 분 한두 분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는요. 작고한 내 친구 중에 박윤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저 가령 김정남 선생이 최근에 쓴 진실광장의 서다라는 책을 보면은 네네네. 그분이 광산. 광산. 하신 분이죠? 원래 광산 노동자로 출발했어요. 네. 박윤배고 우리 친척 중에서는 사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낙자 신자 그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네. 우리 형님은 백병원에 계시지만은 거기서는 나 도와줬다면 큰일 나죠. 그렇겠죠. 세무조사 들어가고 뭐 이럴 테니까요. 네. 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1977년에 이영희 편역 8억인과의 대화 출판으로 그 당시 악명 높았던 남영동의
연행이 되셨더군요. 이영희 교수님은 감옥살이를 하셨죠. 근데 선생님은 기소도 안 되고 불기소. 아니 기소는 됐고 기소는 됐었나요? 네네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는데 그러셨어요?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왜냐면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도 네네네. 실형을 때리면 잡아넣을 수는 있어요. 예, 기소가 되면 원래 기소 때부터. 기소 때는 구속 기소가 있고 불구속 불구속 기소가 기소. 있는데 이영희 선생님은 구속 기소 되셨고 선생님은 나는 불구속 불구속 기소가 기소. 됐고 1심에서는 두 사람이 다 실형을 받았지만은 이영희 선생님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풀려나진 않았고 예. 나는 불구속이어서 또 상급심에 가서 예. 계속 실형이 나면은 잡아놓겠다 그래가지고 네. 하여간 그때 안 잡아놓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판사의 배려죠. 그렇죠. 그 판사라는 사람이 내심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 알지만은 다른 걸 못 봐주고 판결문을 보면은 공소장 그대로 썼어요. 그런 그 이제 시절이었죠. 자기 나름으로는 네. 일종의 저항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저항이 아닌 게 그쵸. 이게 전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판사가 징역형을 때리면서 잡아놓지 않은 거는 그거 배려를 해준 거죠. 네. 그러다가 2심에 가서 난 집행유예를 받았고 예. 네네. 대부분에서도 그게 확정이 됐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안 잡혀갔냐, 안 잡아놓냐 도와준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게 선생님이 세계 최고 명문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교수는 네. 미국서 오셔가지고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나왔으면 한국서 뭐 대단하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라운대나 그 하버드대 이제 그 얘기는 할게요. 네네. 근데 미국에 뭐 브라운 나고 하버드 나고 그랬다고 해서 안 잡아놓을 정도는 아니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를 나온 문홍환 목사. 그런 목사들도 막 잡아놓는데 예, 그러네요. 무슨 하버드 영문과 나온 사람 못 잡아놓겠어요? 그게 아니고 네네. 국내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귀인들이 좀 있었고 네네. 또 하나는 내가 미국에서 알던 지인 중에 몇 사람이 예.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대학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은 변호사고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었고 연방 정부에 일하신 분. 도시 허드라고 거기에 이제 법률팀에 있던 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헤랄드 트리뷴 때부터 여러 가지 신세를 진 미국인 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세라 로런스 칼리지라는 그 학교에 네네. 그분이 있고 그분은 참 은인 셈이죠. 젊을 때부터. 네. 또 하나는 피스콘이 풀브라이트로 나와가지고 한국에도 오고 그랬고 네. 하버드에서 하버드 연칭 부서장 지낸 에드워드 베이커라고 있습니다. 예. 그 친구도 변호사죠. 네네. 그 셋이서 이제 아. 구명운동 활발히 한 겁니다. 예. 파라긴과에 대한 책이 주로 외국의 학자, 저널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중국 다녀온 사람들 네네. 그 글을 모아서 엮어낸 거예요. 네. 이영 선생이. 네네. 그 중에 가령 미국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은 존 케네스 골브레이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있잖아요. 예. 인도 대사도 지내고. 네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접촉해가지고 네. 탄원서를 받아냈어요. 네네. 그러고서는 또 친구들이 이제 수셔대가지고 네네. 뉴스위크지에서 그런 오버를 냈죠. 내가 구속돼 있다고. 근데 그게 기사가 아니고, 나왔군요. 예, 그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기소되고 뭐 네.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럴 정도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지를 하였고 대사관. 예. 그러니까 뭐 하버드 나와서가 아니라 뉴스위크지에서 보도할 정도 되면은 조금 건드리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 1979년이 밝아옵니다. 유신독재 지나고 났으니까 지금 보면은 유신독재의 마지막 해인데요. 마지막 해였지만은 뭐 어느 누구도 그의 유신 종말이 그의 말에 올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근데 그해의 그 가을에 해직 교수 협의회 성명을 발표하시고 또 관악 경찰서에 10일간 구금되시고 조사를 받으셨더군요. 그 성명서 작성과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79년에 가을에 네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네.
현직 교수들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자 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긴급조치도 있고 굉장히 살벌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비판은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우리가 새 학기를 맞는 소감을 얘기했어요. 네. 우리 해직 교수들이. 그때 이제 성래훈 선생은 그 전에 전남대학교에 우리의 교육 지표 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걸로 수배되셨다가 또 나중에 구속되셨고 네. 문동환 목사님은 YH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또 잡혀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회장단에서. 예. 그 천상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뭐 끌어내가지고 여러 사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네. 내가 연락도 하고 성명서도 쓰고 또 읽기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관악경찰서에 계속 갔는데 사실은 구금을 관악경찰서에 시켜놓고 네. 시경에서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한 열흘 있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게 걸릴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새학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그동안에 우리 바깥에 있으면서 우리 역사의 이런 새로운 물결을 일고 있는 거를 네. 실감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 너희들도 좀 알아라 하는 얘기지만은 그건 뭐 사실 왜곡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한 열흘간 체포했다가 결국 풀려났죠. 네. 그리고 이제 1979년 10월 26일에 드디어 박정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직후에 또 선생님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뭐 종로서, 중부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석방이 되셨더군요. 그게 그 전두환 일당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12.12 이후죠. 네. 네, 그렇군요. 그때 뭐 위장 결혼식 사건 이런 데 네, 중부소에 간 거는 위장 결혼식 사건인데 네. 제주도를 뺀 네. 모든 지역에 계엄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는 아무 집회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한다고 위장 결혼식을 해서 우리가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서 성명서도 나오고 그랬죠. 예, 하객을 참여했다가 중부서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왔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고생한 분들이 많죠. 김병걸 선생이라든가 특히 백기환 선생 같은 분 엄청 고생하고 고문 많이 당하시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몇 달간의 그 정치 권력의 공백이 생겨서 그렇게 그 80년 초에 1980년 초에 소위 서울의 봄이라는 그 짧은 민주화 시가 도래했는데요. 그때 선생님도 서울대 교수로 복직을 하셨죠? 그냥 단순 해직됐던 분들은 더 일찍 복직을 하셨고 나는 이영희 선생 그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니까 감옥살인 안 했다 뿐이지 자격정지 상태고 공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월 말일인지 3월 초인지 대통령이 그때 이제 특별 사면을 여러 사람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 끼어가지고 그래서 3월 초에 정식 복직은 아니고 특채하는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복직하겠다고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었거든 그때까지도. 그런 상태에서 새로 채용이 됐는데 법적인 복직 투쟁에서 내가 결국 패소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전두환이 다시 잡은 후니까 그 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시 또 쫓겨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실 5.17, 5.18 이후에 연행이 돼서 중앙정부부에서 그때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때는 해직을 면했습니다. 1980년 짧은 민주화 시기 바로 직후인 그 80년 5월 18일에 광주항쟁이 일어나고 또 7월에 그 연행이 되시고 그러셨는데요. 창비도 그때 폐간이 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근데 내가 5월에 연행이 안 되고 7월에 연행됐다는 거는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안 본 거예요. 김대중 선생 잡아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김대중 그 사건으로 5.18 전후에 다 싹 잡아넣었었죠. 5.18 전날, 예. 아니 5.17 전날 예, 밤에 그렇죠. 네네. 다 잡아갔죠. 네네. 근데 나는 사실 그때 3월 초에 강단에 돌아오면서 네네.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거는 우리 국민이 네네. 내 직장을 다시 살려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동계동 쪽에서 좀 같이 하자는 네네. 저것도 있었어요. 예, 김대중. 예, 그 이제 네. 저는 이제 학교에 교수직에 충실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이거 파악하고 있어요. 소상히.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복직을 시켜줬더니 이게 개전의 정의, 개전의 정의란 말을 썼는데 말하자면 뉘우치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뉘우치는 사람이다. 제일 처음에 그 김대중 내란 임무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안 엮은 거죠. 예. 또 엮을 거리도 거기는 없었고요. 네네. 다른 분들 실제로 김대중 그 동교동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고 네네네. 실제 걸기는 계엄, 그때 지식인 성명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계엄법 위반이죠. 근데 사실은 산암동 목사님이 동교동과 가까우셨거든.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이런 서명운동을 하는데 같이 주동하자 하고서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사양을 했죠. 아유, 저는 그냥 나중에 서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예. 뭐 서명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호철 선생이 그런 사실도 모르고 그분이 문단적 연락을 책임을 져서 네. 나를 만나가지고 네네. 서명하시오. 다시. 예, 그래서 내가 서명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보부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호철이 저거 물정도 모르고 동락생한테 서명을 자기가 받아온 줄 알았다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국 풀려났습니다. 제가. 예. 그리고 사표도 안 쓰고 대학교. 네네네. 근데 그 조사받는 동안에 네네. 창비대에서는 한마디도 안 물어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바로.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네네. 나오니까 폐간을 시키더구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폐간시키기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알 필요 없다.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야만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1985년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원 1학년 시절에 종로 서점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그 창비 무크지를 보고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떻게 서슬퍼런 전두환 시절에 그런 일을 꾸미셨는지. 무크지를 보셨으면은 네네. 그게 저 포맷이라든가 이런 게 개간지 비슷하게 돼 있죠. 네네. 이제 우리가 일부러 도발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네. 우리는 80년에 여러 잡지가 폐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복간 신청도 하고 그랬어요. 좀 귀찮게 굴었지 저쪽에서. 그러다가 85년쯤 돼서는 그때 무크 시대예요. 그때가 무크라는 게 이제 매거진하고 무크를 합성어죠. 네네. 그래가지고 무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거는 정기 간행물 등록을 안 하고도 낼 수 있는. 부정기 간행물이. 그렇죠, 부정기 간행물. 그래서 창비도 부정기 간행물이에요. 근데 그게 통원으로 치면은 57호예요, 그때가. 예. 근데 57호란 말을 안 쓰고 네. 통산 57호.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누가 보나 개간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냈죠. 내용도 뭐 저쪽에서 별로 좋아할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점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철퇴를 맞은 거지. 아예 창작가 비평사라는 출판사가 허가 없이 정기 간행물을 발행했다. 그래가지고 출판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등록 취소를. 근데 이제 하도 또 그 말이 안 되는 단합이니까 그때 국내외로 외국에서도 뭐 많이 지식인들이 서명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다음 해 창작가 비평사에서 비평은 떼라고
창작사라고 아, 다시 신청하면은 등록을 내주겠다. 네, 네. 그래서 창작사로 했다가 예, 87년 6월 항쟁 이듬해 88년 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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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도 복간시켜주고 네, 네, 네. 노태우가 예, 이제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그 아, 제스처를 쓴 거죠. 네, 네, 창비 잡지도 복간시키고 네, 네, 회사 이름도 창작가 비평사라고 네, 네, 다시 쓰게 해주고 네, 네. 이제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굉장히 탄압받고 고생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 시절에 다른 사람들 죽고 다치고 감옥 가고 한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편하게 지내왔어요. 그래서 네, 평소에도 내가 이런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건 좀 염치 없는 집 같아서. 그런데 나는 나대로 나보다 훨씬 고생 많이 한 분들이 못한 일을 했다는 네, 네, 하고 자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내 자랑을 할게요. 네, 하나는 나는 창작가 비평사라는 비즈니스의 업주 아니에요. 업주. 네,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창립해가지고 네, 끌고 와서 지금 꽤 큰 네, 네,出版사가 됐다. 이거는 물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거는 적어도 민주화운동 진영 안에서는 예. 별로 못한 일을 내가 했다 하는 자부심 하나 있고요. 중요한 근거지를 만드시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보면은 사업자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나시고 어떻게 보면은 근대 적응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재능도 재능이고 물론 네, 네, 네.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도와줬죠. 고비마다. 네,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투쟁하고 고생하는 동안에 네, 네. 내가 한 발 물러서 있으면서 한 것이 우리가 좀 길게 볼 때 우리 사회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요즘 말로 이제 담론, 네, 네, 담론을 개발해왔다 네, 네. 하는 그 또 내 나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아까 처음에 연구하셨던 네, 네, 분단 체제론이라든가 네, 또 변혁적 중도주의, 네, 네, 또 근대 이중과제 네, 네. 이런 담론들을 저 나름으로는 개발하는 노력을 해왔다 네, 네. 하고 그것도 뭐 제가 뭐 솔직히 자부하는 바인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저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은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메일로 뭐 예, 저 그러시. 문답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개인적인 그 인연이 생긴 게 2010년에 한미 군사 훈련 도중에 일어난 그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2010년 3월에 한미 군사 훈련 도중에 천안함이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장병들이 죽게 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2010년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5월 말에 정부가 구성한 합조단이 중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때 그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하얀 분말가루인데 그 자세한 설명은 뭐 저의 창비에서 펴낸 그 저의 졸적 과학의 양심 천안을 추적하다에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했던 그 과학적 일부 데이터가 분명히 조작됐다는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밝혔는데요. 정부에게 또 해명을 요청했고 그런데 정부는 뭐 해명을 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그래서 저는 문화 충격을 좀 받았어요. 물리학 연구만 하면서 그러면은 과학적인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알게 되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는 건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천안함 문제 북한에 연루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이게 분단 체제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분단 체제의 문제점들을 그때 체험을 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랬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은 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과학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벌써 1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근래에 어떤 거기에 관한 어떤 뉴스가 있나요? 창배 책을 쓰셨잖아요. 과학자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하는 글을 쓰셨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천안함 사건 얘기 처음 듣고서 뭐 의문을 가지게 돼서 뭐 어떠한 일을 했다는 이 경위도 소상하게 쓰였지만은 나는 그때 이 책을 읽고 이건 참 훌륭한 교양서다. 과학자가 어떻게 생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과학계라는 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일반 독자들에게 아주 잘 알게 설명을 해주셨고 과학자라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양심을 있는 과학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책도 그렇고 처음에 이 교수가 이런저런 발표를 하고 한 게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그게 첫째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한국 예. 여론이 확 달라지는 11월에 예. 일어났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나도 이 책을 내 책도 한번 보여줘야지. 여기에 보면은 신년 맞이해서 2011년 신년 살기면서 예. 쓰면서 두 가지 가설을 얘기하죠. 천안함과 연평도를 비교하시면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면은 네네네. 연평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네네네.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내 과학자도 아니고 가설과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대비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소행이라 그러면은 그 후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을 보나 한국군의 대응으로 보나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연평도 포격으로 여론이 좀 바뀌고 정부 주장을 믿게 돼버리는. 그렇죠. 사람들은 연평도를 저놈들이 포격하는 거 보니까 천안함도 했겠다.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연평도를 포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네. 사실은 천안함을 자기들이 안 했다는 그 가설이 더 유력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네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도 그렇지만은 네. 우리 지식계와 언론계가 이 사실을 은폐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해왔다고 봅니다. 네네. 합조단에 참여한 과학자들 얘기만이 아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합조단에 민주당 쪽 민간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신상철 네네. 대표 아니에요. 네네. 그이가 유독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그랬었죠. 나중에는 조사단에서 잘리고 네네. 잘린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주장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이 사람을 고소했잖아요. 네. 수많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1심에서 딱 2건만 빼고는 네네.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2건의 유죄를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도 신상철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1심에서 유죄 났다는 거 기사만 여기저기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2심에 가서 무죄를 받아요, 이 사람이. 남은 2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라는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신상철 대표는 그 고생도 참 엄청나게 했고요. 재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네. 엄청 고생. 12년 동안 소송에 시달리고 뭐 협박, 뭐 온갖 저걸 시달리고. 그런데 이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 해양대학 나왔고 해군 근무를 했고 또 조선소도 큰 조선소가 아니고 중소조선소에서 그 선박 제조한 거를 감리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선박에 대해서 소상해하는 전문가죠. 그야말로 전문가죠. 전문가. 이 교수는 과학자니까 네네. 어느 분야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네네. 과학자는 자료가 없고 증거가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말만 하고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 흡착 물질을 저쪽에서 증거로 내세우는데 네네. 정부가 네네. 그게 가짜다. 예. 신상철 씨는 그 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재판을 받으니까 네네. 이점이 준비를 또. 이 사람 저 사람 증인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가 부른 증인을 사법부에서 다 불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흡착 물질이 가짜인 정도가 아니라 네네. 도대체 어뢰를
네. 건졌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그렇죠. 예, 근거 없는 얘기다. 네. 어뢰가 본래 있던 거를 예, 선박이 또. 예, 그 이제 인양했다고 이제 거짓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정황에 대한 주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교수의 그 흡착 물질에 대한 얘기보다 훨씬 더 나가는데 네네. 그러나 이 교수의 그 주장이 네네. 이 사람이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영향을 줘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것도 참 우리 법원이 사법부답지 못한 건데 정부가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으니까 북한 소행은 맞다 단정을 해요. 근데 사법부가 그런 판결 내려면 자기들이 독자적인 조사를 하고 그렇죠.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부 발표가 맞기는 맞는데 네. 당신이 정부나 해군 또는 해경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고 네. 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준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무죄를 주면서 꼽은 것 중에 하나가 가령 흡착 물질에 대한 그 네네네. 백색 물질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냐. 네. 다행입니다.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돼요. 그 무죄를 주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그 대목에 그 네네네. 이승원 교수가 본인 주장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과학지에 발표도 했잖아요. 예. 예. 그런 게 크게 작용했다고 네네. 볼 수 있죠. 네, 다행입니다. 네.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그 재판. 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조현호 기자. 중간에 조금 보도를 했고 네네. 대부분 판결 났을 때 좀 네. 길게 했는데 네네. 나만 해도 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신상철 씨가 재작년인가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예, 몰랐다가 신상철 TV를 보면서 네.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됐는데 네. 그만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안함 사건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지금의 언론 상황이 네. 물론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처럼 그렇게 정부가 네. 직접 개입해서 탄압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네. 정말 심각하다. 자기들끼리 소위 레가시 미디어라는 사람들이 진보 언론 포함해서 네네.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네. 어떤 기사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이게 진상이 앞으로 규명이 된다면은 네네. 여러 그 문제들이 속속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봐야죠. 그 한국 사회 전체 중에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과학적 사고가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선생님 아주 예외셔요. 그 천안함과 그 연평도 비교하는 거 보고 저는 감탄을 했었습니다만 진보 쪽이라는 사람 지식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뭐 당연히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정부 지시가 그러니까 맞지 않냐 그러는데 그거는 과학적인 사고가 부족하다기보다 네네네. 인문적인 소양이 부족한 거죠. 교양이. 네. 아니 내가 연평도 그 얘기한 한 거는 과학적 지식하고 뭐 관계가 돼요? 과학자들이 이미 말해놓은 것, 네네. 정부가 발표한 것 네.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논리에 네네.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따져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네네. 인문학도의 기본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행사를 안 하는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분단 체제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뭐 이름을 지으셨던 그 후천성 분단일식 결핍증. 결핍증. 근데 요거는 거기에 딱 맞는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북한 소행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니까 네네. 그거는 분단 현실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이라는 거는 결핍 증후군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근사한 말을 하면서 네. 이 사회가 분단한 국가고 분단 사회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네. 말하는 그런 네. 학자들, 지식인들 예. 그걸 염두에 둔 거니까 그거하고 딱 맞는 건 아닌데 네네. 분단 체제에 길들여져 가지고 네네. 제대로 된 인문학적 사고를 안 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혹자들은 뭐 진보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뭐 북한 소행이 맞지 않느냐라는 뭐 말도 하거든요. 근데 전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부족이 이번 대선에서
그 반촛불 세력에게 정권을 내준 데 일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건 안 맞지만은 지난번 대선의 민주당 패배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이 없을 수가 없고 그럼요. 그 책임 중에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위시한 많은 사건에서 네네. 대통령이 너무나 참 소심하게 굴었다는 것. 네네. 그분이 원래 뭐 인권 변호사하고 인권 운동 할 때 보면은 개인적인 용기가 없는 분은 아닌데 네네.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용기나 담대함을 보여줄 때 가서 못 보여준 게 많고 지금 신상철 대표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확실하게 알았을 텐데 네네.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발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네. 어디다 고발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내가 내 눈을 본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에는 전모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때도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나 야당 대표가 처음에 이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천안함 저거는 북한 소행 아니라고. 네네. 그랬다 뒤집었잖아요. 예.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밀리고 네네. 토론에서 하니까 예. 아유, 북한 소행이라고 말해버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 용기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요 네네. 온갖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실도 네네. 대통령이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는 나는 신상철 씨로서는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보고 아는데 대통령이 이제 야 이거 지금 그 터뜨려봤자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덮었다고 신 대표는 주장을 하는데 네. 확실한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니까는 그 신상철 대표가 기자들과 가진 인문일답에서 뭐 정부가 목포함을 상대로 범상 어뢰 실험도 했다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안보통일 관련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을 덮기로 결정했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네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죠. 그 범상 어뢰 실험은 좀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우리 방위업체가 네네네. 또 우리 군에서 네. 아주 새로운 어뢰를 개발을 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네.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국에 갖다 팔면은 예. 큰 아, 대박을 터뜨릴 판인데 네네. 처음에는 그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일체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 왜냐? 어뢰 효과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 피격을 받았다고 한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네네네. 목포에서 하는데. 예. 아, 네. 그래서 그 발표를 중단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발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모처럼 맛있는 저걸 해가지고 국가에 큰 덤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네. 국가에서 그 뭐 발표는 못하게 하고 세일즈도 안 하고 아니 뭐 조금씩 내다 팔긴 할 겁니다. 외국에. 선생님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신념과 그 한결같은 노력이 참 놀랐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그 선생님이 가족사를 알게 되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선생님 부친과 백부께서 그 납북이 되신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은 10대였는데 대부분 10대에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어떤 민족적 차원으로 승화를 시키지 않으셨나 하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뭐 효성이 부족한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갔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공산주의자의 후손은 전부 공산주의자가 되고 네네. 또 우익 인사가 저쪽에 피해를 봤을 때는 전부 극우로 나서고 네.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건. 네네. 네. 어떤 깨달음이 왔던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 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대하고 각성을 한 건 아니고. 아, 서서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비를 하면서 네네네.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게 그게 내 복이죠. 예. 그 촛불 혁명으로 선출된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반도 해빙기가 잠시 왔는데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3번이나 열렸었는데 뭐 결국엔 현실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번에 뭐 보수의 정권을 잡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과 타개책은 무엇인지 선생님. 타겟책은 제가 모르겠고 2018년에 엄청난 성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촛불 대항쟁이 2016년, 17년이었고 네네. 그 17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은 네. 그 해에 남광이 굉장히 험악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8년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네네.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18년에는 뭐 판문점 회담도 있고 대통령이 평양 가서 만나기도 했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 회담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더 진전을 못하고 교착 상태에 있고요. 특히 우리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퇴행적인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나는 18년의 성과가 지금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문서도 그대로 살아있고 또 2018년에 이루어진 큰일 중 하나가 비무장지대에서 뭐 초선이 이런 거 다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예. 그리고 대남 비방방송이나 대북 비방방송 지금도 안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고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군요. 낙관적인 전망 그러면 내가 무슨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서 일기예보하듯이 예보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희망을 잊지 말자. 그건 아니고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의 끝맺음 말로 선생님께서 그 66년에 쓰신 그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그 권두 논문의 마지막 문단을 좀 길지만 인용하고 싶습니다. 지식인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나 서로의 선의를 확인하고 힘을 얻으며 창조와 저항의 자세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작가와 비평가가 힘을 모으고 문학인과 여타 지식인들이 지혜를 나누며 대다수 민중의 가장 깊은 염원과 소수 엘리트의 가장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동시에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 간의 통로를 이룩하고 동양 역사의 효과적 갱생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나마 진행되어야 하겠다. 그 출발이야 누가 하든지 막막한 느낌이 앞서기 쉬울 것이다. 먼 길을 어찌 다 가며 도중에 괴로움을 나눠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오직 뜻있는 일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재능을 찾음으로써 견딜 수 있을 것이요. 견디는 가운데 기약된 땅에 다가서리라 믿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읽어도 저는 감동적인데요. 네네. 그 선생님께서 그 원하신 대로 주위에 뜻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창비가 그 한국 민주화에 중요한 기여를 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동안 질적,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생님께서 그 홀로 집에서 재능 기부를 시작하신 창비가 지금은 파주와 지금 이곳 서교동에 위치한 창비 건물에 100여 명의 직원이 200명 이상입니다. 200명이 그렇게 크게 저희 확장하셨고 그리고 또 한국 문학뿐만 아니고 아동 문학, 미디어 분야까지 지금 그 역할을 확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런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지구 생태계 위기 시대 그리고 영상의 시대의 창작과 비평에 대한 부탁 말씀이나 창비 독자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죠.
원래 이 교수께서 나한테 묻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우리 촬영은 이 지점에서 끝내고 네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네. 해서 더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창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뜻 있는 분, 재능 있는 분들이 호응을 하고 모여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조금 아까 직원이 이제 200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 뭐 편집위원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분들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있지만은 나는 내가 또 자랑하자면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네. 네, 수준이 높고 뭐 전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창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나로서는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힘으로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이제 뜻 있는 분들이 찾아온 분 중에 하나는 우리 이승원 교수니까 또 이 교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백낙청 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